Y. 패시브 하우스. 그 무엇이든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일은 도전이다. 국내 최초로 3리터 패시브 목조주택 1호 인증을 받은 것은 2010년 5월 10일이다. 2008년 우리 회사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 성장 정책 사업의 하나인 그린홈 100만호 사업, 그 첫발인 그린홈 제로하우스 시범 건축물 시공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시 에너지 절약형 목조주택을 지어온 경험치를 인정받아 외부 요소 중 지붕 공사를 맡게 된 것이다. 제로하우스는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 및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인 주택을 뜻한다. 이 공사를 위해 각계의 전문 업체들이 선정되었고 우리 회사 역시 그린홈 시공에 참여하면서 다른 분야를 맡은 회사들의 기술과 공정을 눈동냥으로나마 볼 수 있었다. 그린홈 제로하우스는 패시브 하우스 시공법을 기본으로 하며 태양광, 태양열, 지열,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유지가 되는 획기적인 주택으로 CO2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한 프로젝트이며 지구온난화 현상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꽤 오랜 시간 집 짓는 일을 해온 나로서도 아주 1차원적으로 난방비 덜 들고 결로가 없는 집이 늘상의 과제였으므로 이 사업에 참여는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그 공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내 손으로 패시브 하우스를 짓고 싶은 욕망은 갈망으로 깊이가 더해졌다. 친환경 목조주택을 짓고 있다고 자부하기엔 기존의 시공법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늘 미진한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퇴촌에 주말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를 만났다. 그게 지금부터 9년 전이니 집 짓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 일반인이 알리는 더더욱 만무했다. 하지만 대기업 연구원 출신인 건축주와 시공상담을 하면서 이 사람 정도면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건축주와 시공상담을 할 때마다 내 머릿속은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 어떻게 운을 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그리고 적절한 시기는 언제일지 고민과 망설임으로 가득 찼다. 2층 구조로 45평 주택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는 당시 주말주택 붐이 일어난 퇴촌에 전원주택을 짓고자 했다. 이 지역은 주말에 가서 몸과 마음을 쉬기에 주변 경관은 좋으나 겨울이면 너무 추워 그 용도가 퇴색되는 곳이었다. 게다가 그 즈음엔 난방 기름값도 최고조였던 때여서 겉보기에 멋있고 크게 지은 사람들은 난방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50평이 넘어가는 면적이 따뜻하려면 한 달 100만 원이 예사인 난방비, 옷을 껴입고 한기만 덜어낼 정도로 아낀데도 50에서 60만 원은 가볍게 넘었으니 겨울의 주말주택은 썰렁하게 빈집일 경우가 많았다. 어디 그뿐인가. 겨우내 비워둔 집에 돌아오면 보일러가 터져서 그 공사가 끝나야 겨우 집의 기능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그곳 사람들은 해마다 겨울에 철수하기 전 설비 기술자를 불러 보일러관의 물을 다 빼고 봄이 되면 돌아와 다시 채워 넣는 일을 계속 반복해야 했다. 그래야 겉보기 근사한 집을 지킬 수 있었다. 바라보는 사람들에겐 동경이고 꿈인 전원주택의 속사정이 그렇게 달랐으니 날이 풀리기까지 경치 좋은 터의 고즈넉한 겨울 풍경은 바라봐주는 사람 없이 적막하게 지나갔겠다. 나는 건축주가 원하는 형태의 설계를 마칠 때쯤 이제껏 목적까지 올라와 주저주저 하던 패시브 하우스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
패시브 하우스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주거의 쾌적성이지만 나는 당시 모든 건축주가 가장 골치 아파하는 문제에 집중하여 열심히 설명했다. 패시브 하우스를 지으면 난방비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겨울에 집을 비워도 보일러가 얼지 않게 해드리겠습니다. 지어봤소? 아닙니다. 하지만 그간 제가 여러 경로로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 공부를 했고 그간 집을 지었던 시간과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랬다. 나는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서 기본적인 것을 공부하고 독일에 사는 누님에게 패시브 하우스 관련 서적을 공수받아 2, 3년을 공부했다. 독어를 알리 만무한 나는 서적에 나와 있는 시공사진과 디테일을 보고 또 보며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 데 필요한 설계 시공 기술을 더듬더듬 짐작하고 나름의 확신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었던 터였다. 그러다가 내 앞에 앉은 사람이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니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나는 정말 간절히 그리고 열심히 내 앞의 건축주를 설득했다. 내 열의에 마음이 기울었는지 드디어 건축주가 결정을 내리려는 순간 뜻밖의 건축주의 안주인이 반대의 손을 들었다. 그럼 우리가 마루타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은 기법에 왜 우리가 테스트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생전 들어보지 못한 소리를 늘어놓는 저 사람을 어떻게 믿느냐는 표정 앞에 나는 다시 한번 간절히 설득해야 했다. 네, 맞습니다. 마루타가 되어주십시오. 실망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짓겠습니다. 간신히 설득한 건축주 내외에게 나는 스스로 조건을 걸었다. 계약금 외의 잔금은 완공 후 1년을 살아본 다음 만족스러울 때 달라고. 하지만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데 공사비가 얼마만큼 들지는 나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패시브 하우스를 짓겠다는 결정도 어렵게 따냈는데 공사비까지 많이 들면 바로 취소하지 않을까 싶어 당시 목조주택 공사비 대비 평당 20%를 올려 견적을 냈다. 그리고 처음 45평 2층으로 지을 계획이었던 규모를 단층 33평으로 줄여 처음 건축주가 계획했던 건축비와의 차이를 줄였다. 하지만 또 다른 난관이 닥쳤으니 패시브 하우스 시공에 맞는 설계로 바꾸는 단계에서 건축주는 집의 외관 디자인은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었다. 패시브 하우스에 최적화된 설계는 최대한 외피 면적을 줄이는 일인데 각이 많은 지붕과 그 각의 개수만큼 둘러쳐진 벽체는 시공 난이도를 한껏 끌어올리는 일이었다. 게다가 건축주는 벽난로 설치를 요구했다. 사실 패시브 하우스에는 벽난로가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득이 되질 않는다. 열회수 환기 장치를 통해 적정 온도의 공기가 드나들어 쾌적한 집에 굳이 난방 장치를 보태 산소를 태워버릴 일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주말주택을 짓는 사람들의 대개는 아파트와 다른 차별성의 하나로 벽난로가 주는 따뜻한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 건축주는 자신의 집이 최초라는 이름표가 붙은 시공법으로 지어진다고 하니 검증 제로의 상황이 그렇게 마음 편할 리가 없었을 것이다. 과연 춥지 않을까? 하는 의심 한 가닥. 그 의심 앞에 나는 설득을 포기했다. 건축주가 마음을 바꿔 나 그딴 집 안 짓겠다고 하면 어쩌나 덜컥 겁이 났기 때문이다. 그러느니 방법을 찾아내야 했다. 건축주의 요구를 따르자면 외부 공기가 파이프를 통해 벽난로로 유입되는
패시브 하우스용 난로를 제작해야 하고 국내에 그런 난로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가 있는지 찾는 게 급선무였다. 기술자를 찾지 못하면 나라도 만들 판이었는데 두드리면 열린다 했던가. 정말 다행히도 그런 난로를 제작할 수 있다는 기술자를 만났다. 그 하나를 해결하고 나니 이번엔 안주인의 요구가 기다리고 있었다. 외부로 통하는 주방문을 하나 더 달아달라는 것이었다. 당시 처음 짓는 패시브 하우스에 문 하나를 더 내는 것은 기밀과 단열에 큰 영향을 주는 일이었으므로 그건 난제에 속했다. 여러 날 고민 끝에 나는 주방문을 이중으로 다는 방법을 해법으로 결정했다. 건축주 부부의 요구 조건에 맞춰 패시브 하우스 설계 도면을 그리는 일은 참 어려웠다. 해보고 싶고 해내고 싶은 일이지만 한 번도 안 해본 일. 그때부터 도면을 완성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짜며 공부를 하고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에 자문하며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버리고를 반복하며 어렵게 완성한 설계 도면은 지금의 패시브 하우스 도면으로 치면 60% 수준이나 될까. 하지만 그마저도 최선이었고 고투였음을 고백한다. 우여곡절 끝 패시브 하우스 공사가 시작되었다. 집안에 외부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틈을 메워라. 패시브 하우스는 진공병과 같은 원리로 철저히 기밀하여 열교를 차단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므로 목재와 목재 사이, 벽체와 지붕 사이, 벽체와 창틀 사이의 모든 틈을 메우고 꼼꼼하게 단열재를 채워야 한다. 그래야 열교가 없고 결로 곰팡이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열회수 장치를 통해 필터링된 일정 온도의 깨끗한 공기만 들어와야 한다. 모든 틈, 만에 하나를 대비해 탁하 구멍까지 기밀 테이프로 막으라고 지시를 하니 작업자들은 뚝딱뚝딱 집 올라가는 재미 대신 허구한 날 틈이며 구멍을 막는 지루한 작업으로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었다. 하지만 기밀 테이프를 꼼꼼하게 붙이지 않으면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내부, 외부를 드나들며 온도차를 만들고 그로 인해 구조체 속에서 결로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끝이다. 하지만 현장 작업자들은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 이해가 전무한 상태였으므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이런 현장은 처음 봤다식의 짜증을 늘어놓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게 어디 보통 집인가 말이다. 패시브 하우스의 성패는 시공 디테일이 좌우하는 문제라 어느 하나도 허투루 넘길 수가 없었기에 작업자들을 설득하며 조금이라도 미흡한 구성이 보이면 뜯고 다시 하고 또 뜯고 다시 하는 반복을 계속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공사기간과 인건비는 2배로 뛰었다. 예상했던 공사 금액은 이미 상회한 지 오래고 적자의 눈금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아깝지 않았다. 패시브 하우스 시공을 허락해 준 것만으로도 하나님이었고 이 공부가 없이는 2번째, 3번째로 이어질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2번째, 3번째를 위해서도 첫 테이프를 잘 끊어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모든 신경을 그 현장에 집중했다. 음식을 씹는 순간에도 잠이 들었다 깨는 순간에도 머릿속에는 온통 패시브 하우스로 들어차 다른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렇게 빽빽한 내 머릿속처럼 기밀과 단열에 틈이 없어야 하는 집 패시브 하우스. 드디어 중간 기밀 테스트를 하는 날이 왔다. 기밀 테스트는 기계가 만든 50파스칼 내외부의 압력차로 안에 있는 공기를 바깥에서 빼서 1회, 바깥의 공기를 안으로 집어넣어 1회 실시하여
가막과 가압 2회 평균치에서 테스트 값을 얻는 과정이다. 50파스칼의 압력은 1초에 약 10m의 바람 세기로 여름 태풍 초기의 수준이다. 그런 정도의 바람 세기가 시간당 0.6회 이내에 들어야 통과되는 시험이므로 나는 내심 긴장하며 그 과정을 지켜봤다. 기계를 걸어놓고 바람이 새는 곳을 찾기 위해 향 연기를 피우고 기밀이 깨진 곳은 없는지 확인을 거듭하며 중간 기밀 테스트를 마쳤다. 전에 늦가을에 시작한 공사는 해를 넘겨 3월에 준공했다. 중간 기밀 테스트 과정 후 다시 꼼꼼하게 확인을 거친 덕분에 이 집은 최종 기밀 테스트에서 3리터 이하의 성적을 내며 우리나라 최초 인증 목조 패시브 하우스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3리터 인증. 당시 로이 3중 창호는 수입되어 시공할 수 있었지만 현관이며 중문 등 다른 자재의 수준은 지금과 많이 달라 그걸 어떤 방식으로 시공해서 패시브를 구현할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한 부담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극복해낸 결과였다. 이젠 건축주 부부의 평가만이 남았다.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나는 준공 후에도 잔금을 받지 않았다. 살아본 후 만족했을 때 주면 된다고 했던 약속이 첫째 이유였고 이미 한국 패시브 건축협회의 패시브 인증 기준으로 성적을 받은 후라 더는 불안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몇 달 후 건축주는 나머지 잔금을 치렀다. 그리고 평일을 도시에서 지내며 빈집으로 두어도 주말에 집 안에 들어서면 신기하게 쾌적하고 춥지 않더라는 느낌을 전했다. 어디 그뿐인가. 건축주는 잔금과 함께 세콘카드를 내 손에 쥐어 주었다. 1년 동안 건축주 부부가 집에 머무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엔 패시브 하우스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 이 집을 언제든지 보여주며 홍보하는 데 쓰라는 것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 후로도 건축주는 따뜻한 집을 소개하는 방송 프로에 출연까지 하면서 내 고민과 그의 신뢰가 낳은 결과물 패시브 하우스를 적극적으로 소개해 주었다. 이렇게 나의 첫 번째 패시브 하우스는 평소 내가 가진 집에 대한 고민과 개념의 깊이를 한층 더 성숙시켜 놓았고 한계에 묶이지 않는 한 창의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를 챙기게 해준 기념비적인 결과물로 남아있다.